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나요?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업을 얻고 수입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쿠폰을 모으고 그러면 65세쯤 되었을 때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계신가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식대로라면 당신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미래의 부와 맞바꾸는 겁니다. 현재의 삶을 저당 잡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와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지름길이 교묘하게 가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생각을 마비시키는 평범한 삶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생각 없는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재무 전략과 막연한 기대를 위해 꿈을 희생하길 강요하는 지시사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두 가지 길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서행차선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는 길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을 빙 돌아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끝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이미 너무 늙어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추월차선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것처럼 지름길을 택하는 방식입니다. 50년이 걸릴 일을 5년 만에 해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나? 외화에 투자해야 하나? 야구 선수처럼 성공해야 하나?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해답은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왔느냐에 있습니다.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하던 일이나 계속하라.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돈 버는 지혜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남들을 따라하고 틀린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꿈을 제쳐두고 평범한 삶으로 흘러가는 흐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31세에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입니다. 그리고 37세에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이자와 투자 수익만으로 수천 달러를 법니다. 하루 일과가 어떠하든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직업 선수도 아니었고 유명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의 비밀을 풀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유를 향한 지름길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는 이 전략을 추월차선이라고 부릅니다. 추월차선은 부동산에 투자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사업을 시작하라 같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로 향하는 문을 여는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입니다. 막연하고 주관적인 조언이 아니라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원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적용되는 나이는 따로 없습니다. 18세든 40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스스로의 삶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원대한 꿈은 있지만 지금 나아가는 길이 그 꿈을 향하고 있지 않아서 불안하신가요? 만족스럽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저축해 놓은 돈이 거의 없고 빚이 꽤 있으신가요? 퇴직연금에 돈을 붓고 있지만 그게 과연 맞는 길인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충성을 다해 직장에 몸바쳤는데 남은 것은 해고 통지서뿐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자는 이 모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잊으라고,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잡으라고, 그것이 추월차선의 출발점이라고. 물론 이 길이 쉽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한 주에 4시간만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식의 달콤한 방법론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생 차선의 반대 스승 정도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추월 차선을 배우는 것은 졸업 없는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20년 넘게 공부한 저자 본인도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의 아웃소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확실히 하라, 인내하라, 지식보다 인맥이다. 이런 모호하고 주관적인 말들은 진짜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쓸모있는 공식은 수학적으로 짜여 있고 모호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이 바로 추월 차선 이론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이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지금 서행 차선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돈을 모아 부와 자유, 그리고 꿈이 실현된 인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세요. 추월 차선이 지금 시작됩니다. 조디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함은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다.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뚱뚱하고 친구도 없었던 시카고의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33세에 수백만 장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가 직접 쓴 실화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 정말 통할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을 선택했다면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 전략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때가 되어야 가능할지 모릅니다. 으리으리한 해변 저택에 살며 50만 달러의 슈퍼카를 모는 사람이 정말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서 그 돈을 벌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살뜰히 모은 쿠폰 덕분에 부자가 된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쿠폰을 열심히 모으거나 동전 한 입도 아껴서 30대에 부자가 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든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50년간 일에 매달리고 구두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 휠체어와 약봉투 곁에서 돈 많은 은퇴자로 늙어가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만약 50년이나 걸리는 여행이라면 떠날 가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는 당신이 젊고 지각 있고 생기 있는 때입니다. 그때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가 별로 없는 뚱뚱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여자아이들이나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도넛을 한가득 물고 텔레비전 앞에 소파에 뒹굴기를 좋아했습니다. 부모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했고 모친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젊은 부자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경쟁을 뚫거나 재능을 타고나서 배우나 가수 혹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운동도 노래도 연기도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 그들의 뒤를 쫓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의 꿈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람보르기니였습니다. 10대라면 누구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드림카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80년대에 크게 흥행했던 영화에 등장했던 그 람보르기니 카운타츠가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을 목격한 신도처럼 서 있었습니다. 몇 분간 넋을 놓고 있다가 한 젊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차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남자는 기껏해야 2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차주인이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거나 억대 유산을 물려받은 부잣집 자식이거나 운동선수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남자한테 직업이 뭔지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직업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차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발명가란다.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당황해서 그 다음에 물어보려던 질문을 잊어버리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젊은 람보르기니 주인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고 그렇게 90초간의 만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90초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기도 타고난 재능도 부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그는 새로운 꿈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내려놓고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타고난 재능 없이 백만장자가 된 젊은 부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백만장자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누리는 부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연구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다소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 검소하게 살아가는 백만장자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째, 비교적 젊거나 35세 이하로 단기간에 돈을 번 사람들. 40년을 일하고 아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자수성가한 사람들.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은 제외했습니다. 넷째, 타고난 재능이나 인기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도 제외했습니다. 그는 잡지와 책, 신문을 읽고 성공한 사업가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며 거의 종교에 매달리듯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밝혀내겠다는 열정은 곧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심야 홈쇼핑 광고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잘 속고 적극적인 데다가 신용카드까지 들고 있었으니까요.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그에게 돈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젊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졸업 후 몇 년간 그의 인생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 사업 저 사업을 전전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성공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실패와 함께 빚도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구시대작인 자비를 하면서 자존심은 구겨져 갔습니다. 중국 음식점 종업원, 막노동, 피자 배달, 꽃 배달, 배차 관리, 리무진 운전, 신문 배달,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판매원, 안 한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쥐꼬리만한 돈과 거지 같은 일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나 4시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5년의 대학 교육을 마치고 졸업까지 했지만 막노동꾼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들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매년 4%씩 인상되었고 차도 사고 집도 샀습니다. 사회가 미리 정해놓은 인생을 살면서 만족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했고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6세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우울증이 심약해진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어둡고 우울한 시카고의 날씨 때문에 그는 더욱 따뜻한 침대와 달콤한 군것질거리가 주는 안락함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성공한 일이 거의 없었던 그는 이제 그만 침대를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지나온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실패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긴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실체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부를 향한 추월 차선의 존재를 확신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주에 적어도 20번씩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이제 제발 취직해라, 아들아. 그러던 어느 어둡고 추운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리무진을 운전하고 피곤해 지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발은 눈에 파묻혀 온통 축축했습니다. 편두통에 아스피린도 듣지 않았습니다. 눈폭풍 때문에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길가에 차를 댔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발가락부터 다리까지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리무진을 공원에 세우고 나서 눈 내리는 소리뿐인 지독한 정적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결국 이런 거였어?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뀌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무 제약 없이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지? 그는 지도에서 5개의 도시를 골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사했습니다. 아니, 도피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겠습니다.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단 $900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가진 거라곤 330일간 해가 쨍쨍한 날씨에 추월 차선에 올라 부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요욕뿐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작한 사업 중 하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리무진 운전을 하던 시기에도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한 사이에도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재무와 인터넷 프로그래밍,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피닉스에서 그는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 확보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책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매일같이 피닉스 도서관에 들러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파구가 찾아왔습니다. 캔자스에 위치한 한 회사가 그의 웹사이트를 극찬하며 자기네 회사 웹사이트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웹 디자인은 그의 전공 분야가 아니었지만 $400의 사례금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사례금이 거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24시간 안에 웹사이트를 완성해 보였습니다. 24시간 만에 월세의 대부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24시간 후에 뉴욕의 한 회사로부터 웹사이트를 제작해달라는 똑같은 주문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600를 받았고 이틀 만에 완성해 보였습니다. 다음 달 월세도 번 것입니다. 빈털터리에서 시작해서 사흘 만에 $1,000를 번 것이 $5,000만 복권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수입 대부분은 웹사이트 디자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웹사이트 구축 작업에 시간을 들여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고 일을 멈추면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자신의 시간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시카고에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에게 그의 웹 디렉토리를 보여주자 서비스 이용자 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리무진 가격을 묻는 사람들이 매분 그의 웹사이트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편지함에는 450개의 새로운 편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야, 이 이메일을 좀 돈으로 좀 바꿔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며칠에 걸쳐 그는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광고를 게시할 공간 대신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리드 앙고를 파는 것입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첫 달부터 $473를 벌었습니다. 둘째 달에는 $694, 셋째 달에는 $970, 그 다음 달에는 $1,832, $2,314, 성공이었습니다. 사업 수익, 개인 소득, 그리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힘겨워졌습니다. 주당 평균 60시간씩 일했습니다. 주중과 주말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새로 만난 친구들이 술도 마시고 파티도 즐기며 노는 동안 그는 작은 아파트에 쪼그리고 앉아서 코드를 짜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지 토요일인지도 몰랐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짜로 일에 빠져들면 일이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일이 아니라 열정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대에 접어들자 새로운 종류의 전화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인터넷 기술 업체 몇 개군이 회사를 팔 생각이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닷컴 열풍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매각 제안을 3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25만, 한 번은 $55만, 한 번은 $120만 제시해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거의 그럴 뻔했습니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120만 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금과 쓸데없는 스톡 옵션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잘못 인구했고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쉐보레 코벳을 샀습니다. 닷컴 열풍이 잦아들 즈음에 그의 수중에 남은 돈은 30만 달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탄생시킨 창조물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싫었고 25만 달러를 제시하며 웹사이트를 헐값에 다시 사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1년 전에 팔았던 그 회사가 다시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회사를 넘겨받은 후 18개월 동안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자동화와 프로세스 개선에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라스베가스로 날아가 흥청망청 도박을 즐겼습니다. 그래도 돈은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나흘간 알아누웠습니다. 그래도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추월차선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한 주 일주일 동안 돈을 벌어들이는 무성한 돈나무. 내 인생을 돈과 맞바꿀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달에 몇 시간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주지 않아도 돈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달에는 2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수익 말입니다. 성과가 좋지 않은 달에는 1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2주 안에 벌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달러를 번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떤 차를 탈 것인지, 어떤 집에 살 것인지, 어떤 휴가를 떠날 것인지. 그는 33세에 수백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대 시절 그가 주저하며 던졌던 그 질문을 이제는 거의 매주 자신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2007년 그는 회사를 다시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하고 책이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가장 자유분방한 꿈을 꾸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330만 달러에서 79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금으로만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단 10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6장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손에 쥐는 데 걸린 시간이 바로 그 10분이었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은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매우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서 우승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여러분의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를 하나의 사건처럼 기다립니다. 복권 당첨, 대박 투자, 혹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습니다. 주방장에게 물어보더라도 완벽한 요리는 재료들과 잘 짠 레시피가 없다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재료 조금, 저 재료 조금,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단계에 필요한 조리 방법을 거쳐야만 비로소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야구 선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은 그 선수의 계약, 즉 깜짝 놀랄 만큼 부자가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앞서 존재한 과정은 보통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 과정은 길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하루 4시간의 연습과 한밤중에 소집되는 즉석 게임, 늘어난 인대, 수술과 재활 훈련, 유소년 대표팀 선수 발탁 좌절 등 모든 인생 여정이 과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20세 청년이 자신이 세운 인터넷 회사를 3천만 달러에 팔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블로그 따위로 그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런 사건은 곧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부러움을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청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코딩과 씨름해야 보내야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듣지 못합니다. 그 청년이 창고에서 일하며 보낸 춥고 어두운 나날에 대해 그 회사가 이율 21.99% 신용카드 대출금을 자본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합니다. 글라소 비타민 워터를 설립한 제이 다리우스 비코프는 11년 후에 코카콜라로부터 41억 달러의 회사를 팔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그 파격적인 제안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년간의 고생을 통해 갈고 닦은 과정은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매각 제한이 사건이라면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비하인드 스토리는 과정입니다.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 즉 도전과 위험,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공식입니다. 과정이 부자를 만들고 사건은 과정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식은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부자가 되는 공식을 풀려면 공식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입니다. 루이스 캐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다.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곳에 도착할 수 없을 뿐더러 원하지 않던 곳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부는 다트판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찾아야 합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우연히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질 때도 우연히 가난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잃는 것도 여러분이 책한 지도와 여러분이 취한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지도는 여러분의 경제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부를 향해 나아갈 길은 3가지 유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인도로 가는 지도. 인도는 가난으로 향합니다. 둘째, 서행차로로 가는 지도. 서행차로는 평범한 삶으로 향합니다. 셋째, 추월차로로 가는 지도. 추월차로는 부로 향합니다. 각각 지도는 특정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무지도를 선택하던 그 지도가 내포하고 있는 목적지인 진정한 본질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블랙잭 게임에서 15연승을 거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작위성의 진정한 본질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 아프리카 사자가 라스베이거스 마술쇼 무대에 서도록 훈련받았다면 그 사자의 진정한 본질은 침해당한 것입니다. 사자는 야성을 유지하고 사냥하고 짝짓기를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를 따라 여행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로 인도하지 않는 지도를 사용해서 부에 도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취한 재정적 상황은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지도를 따라온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개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 선택들은 여러분의 신념 계책에 의거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신념 계책은 여러분이 어떤 지도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합니다. 각각의 지도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핵심 사고방식을 포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빚이 여러분을 통제하는가? 여러분이 빚을 통제하는가?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는가?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돈은 여러분에게 도구인가? 장난감인가? 많은가? 적은가? 여러분의 주요 소입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순자산을 늘리고 부를 얻었는가? 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목적지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재무 플랜을 통제하고 있는가? 미래를 계획하는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가? 아니면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하는가?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도를 드러냅니다. 각각의 지도는 부의 공식이라는 특정 수학적 공식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이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결정합니다. 아인슈타인의 E=mc 제곱 공식처럼 물리학이 이 세상을 지배하듯이 각각의 공식은 여러분의 부의 가치관을 지배합니다. 부의 가속도는 여러분이 선택한 지도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재무 플랜이 가속도를 받을지 멈출지를 결정하는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각각 고유의 속도와 룰과 규칙을 지닌 철도 노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시속 20m까지만 허용되는 노선에도 탈 수 있고 시속 200m의 노선에도 올라탈 수 있습니다.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차량입니다. 여러분이 탈 차량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량은 오일, 퓨얼, 엔진, 운전대, 유리창, 마력, 그리고 가속 페달로 이루어진 복잡한 존재로 여행 과정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정비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로드입니다. 로드는 여러분이 여행할 재정적 진로입니다. 직업의 길을 여행한다면 기술자가 되거나 프로젝트 매니저, 외과 의사, 배관공, 혹은 트럭 드라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여행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수많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해 나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는 여러분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자 능력입니다.
텅 비고 곧게 뻗은 길 위에 페라리를 타고 있다 해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스피드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도는 방향을 잃고 차는 멈추고 길은 사방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지도와 차량과 길과 속도, 이것이 부자가 되는 공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공짜가 아닙니다. 추월 차선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거친 길 위에서 살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들입니다. 부가 되는 길에는 희생이 따르며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를 향한 여정이 쉬웠더라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길 곳곳의 요철에 대비해야 합니다.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 스토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추월 차선을 여행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며 소수의 사람만이 그 과정을 견뎌냅니다. 레리 에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처음에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공격을 받게 마련이다. 오늘은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온 것과 정반대일지도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2000년대 초 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55세 이하 국민의 57%는 순자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입니다. 미국 가정의 약 62%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하입니다. 35세 이하 국민의 89%는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하입니다. 35세에서 44세 사이 국민의 주택자산을 제외한 평균 순자산은 고작 1만 3천 달러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의 61%는 연봉이 연간 3만 5천 달러에도 못 미칩니다. 성인의 약 60%가 인도를 걷는 삶을 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35세 이상이고 순자산이 1만 3천 달러 이하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은 틀렸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하루빨리 찾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재무적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분의 돈이 생기면 그 즉시 새로 나온 기기나 여행, 새 차, 옷이나 가방 혹은 새로 유행하는 제품을 사는 데 써버립니다. 이들은 쾌락과 이미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일시적인 욕구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욕구와 구매의 사이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결국 평생을 직업 또는 사업의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의 방정식은 이것입니다. 부, 등호, 소득 더하기 빚. 이들은 자신의 소득과 빚의 합에 비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집세, 공과금, 신용카드 할부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당장의 즐거움만 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래퍼 한 명이 6만 달러 대출 신청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서에 쓴 한 달 소득이 40만 달러였는데 말이죠. 과거에 앨범 2개가 히트를 치긴 했지만 파산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신용 점수도 매우 안 좋다고 하네요. 어떻게 월 4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6만 달러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부의 공식이 부, 등호, 소득 더하기 빚이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의 인도 여행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품 옷이나 장신구를 사고 소득에 걸맞은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한 달에 2만 달러를 번다면 한 벌에 300달러짜리 청바지를 사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난한 인도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한 달 소득 이상을 전부 써버릴 때까지는 좀처럼 만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소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관리법을 모르면 인도 위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삶을 지속하느냐 벗어나느냐는 당신이 얼마를 버느냐, 차가 무엇이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년에 4만 달러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년에 40만 달러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인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금 인도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 다음에 바꾸면 됩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부란 무엇인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란 인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날 사회는 부를 물질적인 소유물로 완성된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는 불안 곧 기사가 딸린 롤스로이스, 전용 비행기, 남태평양으로 떠나는 이국적인 여행, 해변의 저택과 라스베이거스의 펜트하우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애시턴 마틴 자동차와 일반인의 집값보다 더 비싼 손목시계가 부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는 물질적 소유물이나 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부는 세 가지 요소, 즉 3F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가족, 신체, 그리고 자유입니다.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 신체는 피트니스, 자유는 프리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진정한 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 멋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교훈을 던집니다. 친구가 있다면 어떤 인생도 실패작이 아니다. 이 구절은 친구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부는 곧 신체입니다. 건강, 활력, 열정 그리고 끝없는 에너지가 곧 부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곧 부를 잃는 것입니다. 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암을 이겨낸 사람에게 다시 태어난 기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행복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 경험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건강과 활력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는 곧 자유와 선택입니다.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상사와 알람 시계와 돈 때문에 받는 압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기 싫은 고된 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보다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부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전정지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예화, 즉 자유를 잃은 상태입니다. 역설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록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은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부의 3요소, 즉 가족과 신체와 자유에 해가 됩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 후 8시간을 일하는 것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며 월급의 10%를 저축하는 것이고 그 짓을 50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평범하다는 것은 모든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입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일이 수입을 낳고 수입이 라이프 스타일과 빚을 낳고 라이프 스타일과 빚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사이클을 빙빙 돌며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광고업계는 낚시에 능할 군단 아니라 당신을 낚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들이 쓰는 미끼란 바로 반짝이는 새 차, 더 큰 집, 명품 옷 등처럼 나를 가져요 라고 속삭이는 풍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미끼의 유혹에 빠집니다. 이 제품 없는 인생은 불완전해요. 지금 사면 인생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이걸 사기 전까지 당신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걸 사면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이 메시지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이며 당신이 감당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따위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현금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와 관계없이 그 지출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트를 한 척 사고 나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머리가 빠질 것 같다면 당신은 그 보트를 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승진만 하면 집세를 올려달라고만 하지 않으면 이번 달에 주식이 10%만 오르면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모든 말들은 당신이 그걸 살 형편이 안 된다는 원고입니다.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지만 결과를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재무 계획을 남에게 맡겨버리거나 부를 향한 여정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히치하이킹과 닮아 있습니다. 무작정 남을 믿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무작정 남을 비난합니다. 행운에 대한 믿음과 우연에 기댄 생활, 비난하는 습관 등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덜러스 매버릭스 구단주 마크 큐바는 자신이 거둔 성공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그는 회사를 야후에 59억 달러에 팔기 전 사업 초기에 겪은 고생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이 운이 좋았던 탓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복잡한 소프트웨어 관련 서적이나 매뉴얼을 읽고 있을 때나 집에 틀어박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운이란 것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와 마찬가지로 행운이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입니다. 운은 과정이 남긴 잔여물입니다.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있다면 당신은 과정이 아니라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을 추월 차선이 아니라 인도로 안내할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운전석에 직접 앉기로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2005년 8월에 있었던 한 포럼에서 7가지 이유를 근거로 대며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재무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진리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추월 차선을 탄다는 것은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도를 걷는 히치하이커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피해자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 그리고 성공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다음번 선택에 그것을 반영하십시오. 나쁜 상황들은 대부분 나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인생을 장악하게 됩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므로 다른 누구도 당신을 길 밖으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을 장악하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실패의 경험은 더 이상 피해의식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로 자리 잡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면 당신은 스스로 인생의 열쇠를 남에게 쥐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운전석을 남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스티브 부세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년간 매주 50시간씩 일했는데 이제 그만 꺼지란 말을 들으면 그리고 결국 양로원에 들어가 통제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면 그거야말로 미친 짓 아닐까?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껏 옳다고 믿어온 재무 공식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려 합니다. 아마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금껏 들어온 서행 차선의 조언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취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에 5일은 꼬박꼬박 출근하라.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한 잔에 $10씩 하는 커피는 그만 마셔라. 월급의 10%는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라. 살 능력도 없는 스포츠카는 그만 생각하라. 65세 정년을 맞기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미뤄라. 저축하고 또 저축해라. 복리의 힘은 위대하다. 지금 투자한 $1만 50년 후면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서행차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부로 돌아올 것이라는 가르침에 인생을 거는 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대 시절 조는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계발 서적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이 책들은 한결같이 저축하고 취직하고 알뜰 쿠폰을 모으고 버는 돈 이하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조는 조언에 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로펌에서 한 주에 60시간씩 일하느라 종종 가족에게 소홀하기도 했습니다. 조는 저축하고 야근하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충실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느라 고통스럽게 보내는 날들이 미래를 위한 희생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 조는 잔디를 깎다가 51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목표의 날까지 4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당신은 젊어서 부자가 되는 인생 또는 늙어서 부자가 되는 인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생각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30살의 부자가 되는 것이 65세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는 건강과 생기와 에너지 그리고 머리카락도 조금 더 남아있는 젊은 시절에 가장 잘 즐길 수 있습니다. 부는 당신이 한 주에 50시간씩 40년 동안 일하느라 꿈따위는 이미 산산조각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행차선은 왜 수학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서행차선 부의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부, 등호,
주요 수입원인 직업 더하기 부를 증식망 등과 한 마켓에 대한 투자. 더 쉽게 말하면 부는 원금 가치 더하기 복리 이자입니다. 이 공식의 첫 번째 문제는 시간입니다. 직업을 통해 돈을 버는 수단은 소득의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는 내가 내놓는 시간이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간당 200달러를 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00시간을 일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5만 달러를 번다고 하더라도 400년 동안 일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습니다. 직업별로 100만 달러를 버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수입의 10%를 부지런히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100만 달러를 모으려면 연간 100만 달러를 버는데 걸리는 시간의 약 10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사는 연봉 9만 5천 달러로 100만 달러를 버는데 11년이 걸리지만 모으려면 105년이 걸립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연봉 8만 달러로 13년이 걸리지만 모으려면 125년이 걸립니다. 교사는 연봉 4만 6천 달러로 22년이 걸리지만 모으려면 217년이 걸립니다. 10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 300년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잠을 잘 때도 놀 때도 큰일을 볼 때도 해변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는 없을까요? 시간이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다 줄 수는 없을까요?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행차선 위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리입니다. 서행차선을 억린 옹호하는 전문가는 15% 경제성장률을 가정하면 초기 투자금 1만 달러가 40년 만에 250만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세! 그런데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매년 15%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란 버니 매도프나 찰스 폰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40년 후에는 250만 달러가 지금의 25만 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없거나 우유 한 통이 12달러쯤 할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1997년에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1000달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투자회사에서 내놓은 뮤추얼 펀드에도 투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내 돈을 운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자는 추월차선 전략을 써서 1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행차선식 투자 흐름을 타도록 놔뒀습니다. 지금 그 계좌에 698달러가 남았습니다. 698달러.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실제 가치는 500달러 수준입니다. 차라리 부엌에 둔 저금통에 투자했으면 나았을 것입니다. 100만 달러를 그 계좌에 투자했더라면 40만 달러도 넘게 손실을 봤을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의 5가지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첫째, 시간 거래는 곧 인생 거래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줘야 하며 5대2라는 끔찍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신은 5일간의 노예 생활을 2일간의 자유로 맞바꾸고 있습니다. 2007년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 DC의 기차역에서 서서 6곡의 바흐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조슈아 벨로였습니다. 며칠 전 보스턴 콘서트홀에서 100달러에 가까운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 있는 공연을 선보인 후였습니다. 조슈아가 바쁜 직장인들로 가득한 기차역에서 350만 달러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2천여 명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6명만이 잠시 걸음을 멈춰 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박수갈채도, 군중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걷습니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의 인생을 돈과 맞바꾼다면 당신은 인생 그 자체로부터 눈을 감은 채 붐비는 기차역을 좀비처럼 걸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제한된 경험입니다. 전문 기술로만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톱니바퀴처럼 소모적인 존재가 되다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버려질 뿐입니다. 셋째, 통제력 박탈입니다. 직업이란 트럭에 실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트럭 운전사가 운전석에 편하게 앉아 트럭을 모는 동안 온갖 위험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트럭 뒤에 앉아 있을 때는 아무런 통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수입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재무 계획 전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재무 계획을 통제할 수 없다면 결국 자유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라는 서행차선의 교리나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그것이 직장인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부지런히 당신의 인생을 맞춰서 회사의 중역 자리에 오른다면 번 돈의 50%가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증발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당신이 번 돈을 남들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만 당신 몫이 된다면 빠르게 부자가 될 생각은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째, 소득에 대한 횡포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장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윗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을 좌우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행차선을 가르치는 구루들은 과연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수지라는 구루가 있습니다. 그녀는 뮤추얼 펀드와 정액 분할 투자,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2007년에 보도된 한 기사에서 수지는 재산의 대부분인 약 250만 달러를 채권, 특히 지방채에 투자해서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재산의 4%만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이유는 그 정도 돈은 잃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이 방법을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수지는 애초에 250만 달러라는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주식시장과 뮤추얼 펀드, 개인 퇴직연금, 채권이나 국제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면서 벌었을까요? 아니면 추월차선 지도를 따라 우선 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린 후에 앞서 말한 재테크 방법에 투자했을까요?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시장을 이용해서 부를 유지하지 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미식축구로 치면 중도에 퇴장당하는 선수가 아니라 터치다운마다 점수를 내는 선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조언은 자기가 지지하는 방식대로 실천해서 실제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들어야 합니다. 이제 서행차선 부자와 추월차선 부자의 결정적인 12가지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행차선 부자가 재산을 모으는데 30년 이상 걸립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1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둘째, 서행차선 부자는 중산층 주택에 삽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호화로운 저택에 삽니다. 셋째, 서행차선 부자는 MBA를 땁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MBA를 딴 사람을 고용합니다. 넷째, 서행차선 부자의 재산은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재산을 통제하고 재산 가치를 변동시키는 영향력을 조정합니다. 다섯째, 서행차선 부자는 값비싼 외제차를 살 수 없습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원하는 차는 무엇이든 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서행차선 부자는 일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이 자기를 위해 일합니다. 일곱째, 서행차선 부자는 고용됩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고용합니다. 여덟째, 서행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합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을 제공합니다. 열째, 서행차선 부자는 남들이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게 놔둡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11째, 서행차선 부자는 돈에 인색합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에 인색합니다. 12째, 서행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파는 것으로 여깁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사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행차선 비밀의 출구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명성을 얻거나 회사의 경영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단 직원에서 최고 경영진까지 오르기는 평균 40년이 걸립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복권도 매회 당첨자를 냅니다. 서행차선 전작으로 살아남고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엔 큰 돈을 모으긴 하지만 싸구려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서행차선 부자와 추월차선 부자의 차이는 자동차로 치면 뷰익과 페라리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서행차선에 또 하나의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 함정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배움에 방해가 된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받은 교육이다. MBA 학비는 800시간에 44,000달러입니다. 학위를 딴 후에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회사에서나 시장에서 높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당 급여만 약간 높아질 뿐 시간을 팔아 돈을 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부의 방정식은 당신의 통제와 조정 범위 밖에 있습니다. 게다가 빚을 내가며 학위를 땄다면 그 빚은 인생에 기생하면서 당신을 직업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당신의 자유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연봉은 오를 수 있지만 빚을 갚기 위해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추월 차선을 탄 부자들 중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시필버그, 리차드 브랜슨, 마이클 델, 펠릭스 데니스, 데이비드 게펜, 존 폴 디조리아는 모두 추월 차선의 목표를 쫓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이들이 배우지 못한 부자들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통제해야 부자가 됩니다. 저자는 구두쇠처럼 아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통제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서행차선식의 지출 줄이기에 목을 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생은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행도 갈 수 없고 아이들에게 괜찮은 신발 한 켤레도 사줄 수 없고 꿈에 그리던 차를 살 수 없고 유료 몽화 채널을 볼 수 없습니다. 오랜 금원처럼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는 미명 아래 평범한 인생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서행차선 공식에 쓰이는 숫자 자체가 평범하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평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행차선 계획은 한마디로 위험하고 부실합니다. 직업을 잃으면 서행차선 계획은 실패입니다. 주식으로 모은 돈의 50%를 잃으면 계획은 실패입니다. 주택시장의 위기로 1년 만에 부동산 자산의 40%를 손해본다면 계획은 실패입니다. 그 계획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요소들의 근거에서 짜져 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행차선은 당신의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재무계획의 변수를 직접 통제하고 조정해야만 합니다.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재무계획은 이룰 수 없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해고되지 않으면 좋겠다. 주식이 오르면 좋겠다. 승진하면 좋겠다. 근무 시간이 줄지 않으면 좋겠다.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희망사항은 계획이 아닙니다. 시간은 서행차선 편이 아닙니다. 복리와 직업이 부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통제력을 빼앗아가는 대신 당신의 시간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는 점입니다. 서행차선에서 부의 방정식을 이루는 두 가지 변수는 모두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시간을 팔아버리는 것은 곧 부를 팔아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는 시간을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활용할 때 모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서행차선 공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당신 앞에 지금 세상의 복권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복권, 1등 상금 1,000만 달러, 즉시 지급. 하지만 당첨 확률은 600만 분의 1입니다. 두 번째 복권, 1등 상금 50만 달러, 40년 만에 지급. 당첨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세 번째 복권, 1등 상금 1,000만 달러, 6년 만에 지급. 당첨 확률은 7분의 1입니다. 어떤 복권을 고르시겠습니까? 만약 세 번째 복권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추월 차선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아무런 재무계획 없이 오늘을 즐기는 인도, 아니면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달리는 서행차선.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길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월차선입니다. 추월차선은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사업 및 라이프스타일 전략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나 빠르게 부를 만들어내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추월차선을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입니다. 서행차선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즉 경기 상황, 상사의 결정, 회사의 사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반면 추월차선은 반대입니다. 내가 최대한 통제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입니다. 서행차선의 중심이 직업이라면 추월차선의 중심은 내 소유의 사업, 자영업, 기업입니다. 셋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추월차선은 복합적인 신념과 프로세스,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단순한 재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넷째, 빠른 부후 형성입니다. 추월차선은 중산층의 한계를 뛰어넘어 빠르게 큰 돈을 버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한 지 4년 만에 3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주 6일을 일했고 회사 계좌에 $50도 채 남지 않았던 적이 5번이나 됩니다. 케이블 TV도 끊고 즐기던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제 그는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을 3채 소유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가족과 함께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월차선 성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그 결과 놀랄만한 부와 자유를 얻는 삶.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나 유니콘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기가 판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부자 되기, 그리고 쉽게 부자 되기.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쉽게 부자 되기. 이것이 사기입니다. 이 비디오 하나 보면 10일 만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말들. 이것은 당신의 지갑만 가볍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반면 빠르게 부자 되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 유통업체 15곳에 팔아 수백만 달러를 번 발명가. 에너지바를 만들었다가 1억 9,200만 달러의 매각 제안을 받은 사람. 블로그를 개설한 지 3년 만에 대형 제약회사에 4억 달러를 받고 판 사람. 응원하는 바야그 팀이 빠르게 듣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가 5,500억 달러에 매각된 사례. 이런 이야기들은 현실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실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추월차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위대한 이집트 파라오가 젊은 조카 추마와 아주르를 불렀습니다. 임무는 조국을 위해 피라미드를 2개 짓는 것이었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왕자의 지위와 엄청난 재물을 받고 평생 사치스럽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단 반드시 혼자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주르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크고 무거운 돌들을 끌어다 천천히 사각 대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1년에 걸친 고된 노동 후에 아주르는 완벽한 기초를 거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추마의 피라미드 부지는 1년 동안 공터 그대로였습니다. 난리는 덧지도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워진 아주르가 추마의 헛간을 찾았습니다. 추마는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추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만들어야 할 피라미드는 만들지도 않고 여기 갇혀서 이상한 기계나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추마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어. 날 그냥 놔둬. 아주르는 코웃음을 챘습니다. 그래, 그러시겠지. 1년 동안 돌 하나 쌓치지 않은 주제에. 추마는 맞받아쳤습니다. 아주르, 너는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1년이 지나자 아주르는 기초를 마무리하고 2번째 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이 너무 무거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르는 이집트에서 가장 힘이 센 베누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돈을 내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힘을 키우는데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추마의 피라미드 부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주르는 지금의 건설 속도로 보면 피라미드를 완성하는데 3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3년 후면 추마는 내 피라미드를 따라잡으려야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르가 무거운 돌을 올리고 있는데 광장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갔고 아주르도 따라갔습니다. 추마가 있었습니다. 지지대, 바퀴, 지렛대, 조를 등이 곱작해 얽힌 25피트, 약 8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기계를 천천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몇 분 만에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피라미드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돌 하나씩 가볍게 옮겼습니다. 줄과 기어 장치에 연결된 바퀴를 돌리기만 하면 무거운 돌들을 마술처럼 빠르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주르의 피라미드는 기초를 쌓는데 1년이 꼬박 걸렸는데 추마의 피라미드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아주르가 2개월에 한 일을 추마의 기계는 이틀 만에 해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추마와 기계는 아주르가 3년간 해놓은 고된 작업을 고스란히 따라잡았습니다. 아주르는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주르가 무거운 돌을 옮기는데 몇 년을 보냈음에 반해 추마는 그 일을 대신해줄 시스템을 발명한 것입니다.
결국 8년이 지나 슈만은 26세의 나이로 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데 3년, 시스템을 사용해 효과를 보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파라오는 약속을 지켰고 슈만은 평생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 아주르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돌을 옮기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 돈을 쓰고 또 돌을 옮기고 힘을 기르고 아주르는 결국 파라오에게 약속한 피라미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대신 일할 시스템을 고안해야 할 시간마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서행 차선에서 당신이 직접 돌을 들어 올립니다. 추월 차선에서 당신 대신 돌을 들어 올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추월 차선 여행자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채에 대한 인식입니다.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교육에 대한 인식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춥니다. 돈에 대한 인식입니다.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자산을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냅니다. 부의 방정식입니다. 부는 순이익 더하기 자산의 가치입니다. 전략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 성취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목적지입니다. 사업과 투자로부터 평생 수동적 소득 거두기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모여 추월차선 여행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룹니다. 추월차선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부의 방정식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부는 순이익 더하기 자산 가치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입니다. 자산 가치는 순이익 곱하기 산업 승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변수들이 무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행 차선의 변수는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입니다. 반면 추월 차선의 변수, 즉 판매 개수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클릭당 4달러를 버는 웹사이트가 있고 하루 방문자가 1만 2천 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광고 클릭 비율이 12%라고 하면 하루 수입은 5,760달러입니다. 이제 이 비율을 단 1%만 올려 13%로 만들면 하루에 480달러를 더 벌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1만 4,400달러입니다. 웹사이트를 개편해서 15%까지 올리면 한 달 수입은 4만 3천 달러를 넘습니다. 여기에 방문자 수를 늘리거나 단위당 이익을 높이는 전략을 함께 적용하면 수입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변수의 힘입니다.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만들어내고 주무릅니다. 3,000명의 500만 장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은 월급의 10%를 40년간 저축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 80%는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작은 회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서행 차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삽니다. 자동차, 명품 옷, 전자제품. 이것들은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치를 잃습니다.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을 사거나 만듭니다. 사업체, 브랜드, 지적재산, 라이선스, 발명품, 특허, 부동산이 그것입니다. 자산 가치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산 가치는 순이익 곱하기 산업 승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소유한 제조회사의 순이익이 10만 달러이고 해당 산업의 평균 승수가 6이라면 당신의 자산 가치는 60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순이익을 늘릴 때마다 자산 가치는 승수배만큼 함께 뛰어오릅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산업 승수가 17이 넘습니다. 이는 부증식 비율이 1700%라는 뜻입니다. 반면 서행 차선에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 얻는 연평균 수익률은 8%에 불과합니다. 1700%와 8%, 어느 쪽이 더 빠르게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물론 현금화도 중요합니다. 서류상의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자산을 시장에 팔아 서류상 숫자를 진짜 돈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현금화입니다.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팔리고 수익을 남길 만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만들어냄으로써 부를 증식합니다. 이제 추월 차선이 아닌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추월 차선은 단순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일부 사업은 사실상 직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자영업자라면 당신은 서행 차선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추월 차선의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사업, 당신 대신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월 차선에서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비자로 훈련받아 왔습니다. 바비 다니부터 스타워즈 캐릭터 다녀까지 갖고 싶고 사고 싶도록 세뇌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소비 전에 생산을 합니다. 실생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제품을 사는 대신 팔아야 합니다. 금을 캐려고 땅을 파는 대신 삽을 팔아야 합니다. 수업을 듣는 대신 수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업을 갖는 대신 고용해야 합니다. 소비로부터 달아나 생산자로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생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라디오 주파수의 지지직거리는 잡음에서 깨끗한 스테레오 사운드로 바뀌는 것처럼 선명해집니다. 확실한 기회가 보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방법이 드러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수가 부자 되고 당신은 이 소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사고방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추월 차선의 리스크는 서행 차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상은 훨씬 큽니다. 추월 차선은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에 기초한 재정 전략입니다. 추월 차선의 목적지는 부입니다. 추월 차선 지도를 따라가면 빠르게 부자 되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게 부자 되기와 헷갈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추마는 돌을 직접 옮기는 대신 돌을 옮길 기계를 만드는 데 3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년을 그 시스템으로 달렸습니다. 8년 만에 26세의 나이로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차선을 달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시간을 돈과 맞바꾸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알람을 끄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다시 알람을 맞추는 이 반복. 당신이 아프거나 쉬거나 잠들면 그 순간 돈의 흐름도 멈춥니다. 이것이 서행 차선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하지만 초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대신 시간을 시스템과 교환했습니다. 그러자 시스템이 그들 대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 토크쇼를 보든 자메이카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시스템은 굴러갔습니다. 시간이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인동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 즉 돈이 열리는 나무는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어릴 시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돈으론 저거 못 사. 돈이 나무에서 열리기라도 하는 줄 아니? 하지만 어머니가 틀렸습니다. 돈이 열리는 나무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는 사업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없이도 활동하고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씨앗이 5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원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추월 차선을 달리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리안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에서 13년을 일한 후 유명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이 되겠다는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며 프랜차이즈 회사와 씨름하느라 2년을 보냈습니다. 가게의 이유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내고 나면 직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부족했습니다. 결국 4년이 지나 그녀는 가게를 팔고 다시 안정적인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황량한 땅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결국 뼈만 앙상한 서행차선 나무가 자라면서 그들의 시간과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돈나무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5가지 추월차선 사업 씨앗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임대 시스템입니다. 소극성 등급은 A입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임대 시스템입니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세를 내주면 나의 시간은 소득과 분리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우편망을 열고 체크를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95%는 소극적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머무는 시간만큼 돈을 지불합니다. 임대 시스템은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곡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그 곡을 사용하는 회사는 당신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곡은 수십 년 전에 녹음되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개발한 생산 프로세스로 특허를 취득했다면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를 주고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시스템은 소극성 정도가 높고 시간과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돈나무입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교육에 대한 인식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춥니다. 돈에 대한 인식입니다.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내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자산을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냅니다. 부의 방정식입니다. 부는 순이익 더하기 자산의 가치입니다. 전략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 성취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목적지입니다. 사업과 투자로부터 평생 수동적 소득 거두기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모여 추월차선 여행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룹니다. 추월차선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부의 방정식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부는 순이익 더하기 자산 가치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판매 개수 곱하기 단위당 이익입니다. 자산 가치는 순이익 곱하기 산업 승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변수들이 무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행 차선의 변수는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입니다. 반면 추월 차선의 변수, 즉 판매 개수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클릭당 4달러를 버는 웹사이트가 있고 하루 방문자가 1만 2천 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광고 클릭 비율이 12%라고 하면 하루 수입은 5,760달러입니다. 이제 이 비율을 잔 1%만 올려 13%로 만들면 하루에 480달러를 더 벌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14,400달러입니다. 웹사이트를 개편해서 15%까지 올리면 한 달 수입은 43,000달러를 넘습니다. 여기에 방문자 수를 늘리거나 단위당 이익을 높이는 전략을 함께 적용하면 수입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변수의 힘입니다.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만들어내고 주무릅니다. 3,000명의 500만 장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은 월급의 10%를 40년간 저축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 80%는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작은 회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서행차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삽니다. 자동차, 명품옷, 전자제품, 이것들은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치를 잃습니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을 사거나 만듭니다. 사업체, 브랜드, 지적재산, 라이센스, 발명품, 특허, 부동산이 그것입니다. 자산 가치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산 가치는 순이익 곱하기 산업 승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소유한 제조회사의 순이익이 10만 달러이고 해당 산업의 평균 승수가 6이라면 당신의 자산 가치는 60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순이익을 늘릴 때마다 자산 가치는 승수 배만큼 함께 뛰어오릅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산업 승수가 17이 넘습니다. 이는 부증식 비율이 1700%라는 뜻입니다. 반면 서행 차선에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 얻는 연평균 수익률은 8%에 불과합니다. 1700%와 8%, 어느 쪽이 더 빠르게 부자로 만들어줄까요? 물론 현금화도 중요합니다. 서류상의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자산을 시장에 팔아 서류상 숫자를 진짜 돈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현금화입니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팔리고 수익을 남길 만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만들어냄으로써 부를 증식합니다. 이제 추월차선이 아닌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추월차선은 단순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업은 사실상 직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자영업자라면 당신은 서행차선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추월차선의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사업, 당신 대신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월차선에서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소비자로 훈련받아 왔습니다. 바비 단형부터 스타워즈 캐릭터 인형까지 갖고 싶고 사고 싶도록 세뇌당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소비 전에 생산을 합니다. 실생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제품을 사는 대신 팔아야 합니다. 금을 캐려고 땅을 파는 대신 삽을 팔아야 합니다. 수업을 듣는 대신 수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업을 갖는 대신 고용해야 합니다. 소비로부터 달아나서 생산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라디오 주파수의 지지직하는 잡음에서 깨끗한 스테레오 사운드로 바뀌는 것처럼 선명해집니다. 확실한 기회가 보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방법이 드러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수만이 부자가 되고 당신은 이 소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생산자의 사고방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추월차선의 리스크는 서행차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상은 훨씬 큽니다. 추월차선은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에 기초한 재정 전략입니다. 추월차선의 목적지는 부입니다. 추월차선 지도를 따르면 빠르게 부자 되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게 부자 되기와 헷갈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추마는 돌을 직접 옮기는 대신 돌을 옮길 기계를 만드는 데 3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년을 그 시스템으로 달렸습니다. 8년 만에 26세의 나이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차선에 달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시간을 돈과 맞바꾸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알람을 끄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다시 알람을 맞추는 이 반복. 당신이 아프거나 쉬거나 잠들면 그 순간 돈의 흐름도 멈춥니다. 이것이 서행차선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하지만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대신 시간을 사업 시스템과 교환했습니다. 그러자 시스템이 그들 대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 토크쇼를 보든 자메이카에서 제트스키를 타든 시스템은 굴러갔습니다. 시간이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일상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 즉 돈이 열리는 나무는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어린 시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저거 살 수 없어. 돈이 나무에서 열리기라도 하는 줄 아니? 하지만 어머니가 틀렸습니다. 돈이 열리는 나무는 진짜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는 사업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활동하고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씨앗이 5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경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추월차선을 달리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리안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에서 13년을 일한 후 유명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이 되겠다는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며 프랜차이즈 회사와 씨름하느라 2년을 보냈습니다. 가게의 이유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내고 나면 직원을 쓸 수 없을 만큼 부족했습니다. 결국 4년이 지나 그녀는 가게를 팔고 다시 안정적인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황량한 땅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결국 뼈만 앙상한 서행차선 나무가 자라면서 그들의 시간과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돈나무가 자라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5가지 추월차선 사업 씨앗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임대 시스템입니다. 소극성이 A등급입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임대 시스템입니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세를 내주면 나의 시간은 소득으로부터 분리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우편망을 열고 체크를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95%는 소극적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머무는 시간만큼 돈을 지불합니다. 임대 시스템은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곡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그 곡을 사용하는 회사는 당신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곡은 10년 전에 녹음되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개발한 프로세스로 특허를 취득했다면 다른 회사에 라이센스를 주고 라이센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시스템은 소극성 농도가 높고 시간과 구애되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돈나무입니다. 2007년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 DC의 기차역에서 서서 6곡의 바흐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조슈아 벨로였습니다. 며칠 전 보스턴 콘서트홀에서 $100에 가까운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 있는 공연을 선보인 후였습니다. 조슈아가 바쁜 직장인들로 가득한 기차역에서 $350만 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2천여 명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6명만이 잠시 걸음을 멈춰 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박수갈채도, 군중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걷습니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의 인생을 돈과 맞바꾼다면 당신은 인생 그 자체로부터 눈을 감은 채 붐비는 기차역을 좀비처럼 걸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제한된 경험입니다. 전문 기술로만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톱니바퀴처럼 소모적인 존재가 되다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버려질 뿐입니다. 셋째, 통제력 박탈입니다. 직업이란 트럭에 실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트럭 운전사가 운전석에 편하게 앉아 트럭을 모는 동안 온갖 위험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트럭 뒤에 앉아 있을 때는 아무런 통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수입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재무계획 전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재무계획을 통제할 수 없다면 결국 자유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라는 서행차선의 교리나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그것이 직장인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부지런히 당신의 인생을 맞춰서 회사의 중역 자리에 오른다면 번 돈의 50%가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증발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당신이 번 돈을 남들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만 당신 몫이 된다면 빠르게 부자가 될 생각은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째, 소득에 대한 횡포입니다. 회사는 당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장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윗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을 좌우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행차선을 가르치는 구루들은 과연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수지라는 구루가 있습니다. 그녀는 뮤추얼 펀드와 정액 분할 투자,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2007년에 보도된 한 기사에서 수지는 재산의 대부분인 약 $250만 채권, 특히 지방채에 투자해서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재산의 4%만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이유는 그 정도 돈은 잃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이 방법을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수지는 애초에 $250만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주식시장과 뮤추얼 펀드, 개인 퇴직연금, 채권이나 국제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면서 벌었을까요? 아니면 추월차선 지도를 따라 우선 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린 후에 앞서 말한 재테크 방법에 투자했을까요?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시장을 이용해서 부를 유지하지 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미식축구로 치면 중도에 퇴장당하는 선수가 아니라 터치다운마다 점수를 내는 선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조언은 자기가 지지하는 방식대로 실천해서 실제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들어야 합니다. 이제 서행차선 부자와 추월차선 부자의 결정적인 12가지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행차선 부자가 재산을 모으는데 30년 이상 걸립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1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둘째, 서행차선 부자는 중산층 주택에 삽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호화로운 저택에 삽니다. 셋째, 서행차선 부자는 MBA를 땁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MBA를 딴 사람을 고용합니다. 넷째, 서행차선 부자의 재산은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재산을 통제하고 재산 가치를 변동시키는 영향력을 조정합니다. 다섯째, 서행차선 부자는 값비싼 외제차를 살 수 없습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원하는 차는 무엇이든 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서행차선 부자는 일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이 자기를 위해 일합니다. 일곱째, 서행차선 부자는 고용됩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고용합니다. 여덟째, 서행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합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을 제공합니다. 열째, 서행차선 부자는 남들이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게 놔둡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11째, 서행차선 부자는 돈에 인색합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에 인색합니다. 12째, 서행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파는 것으로 여깁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사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행차선 비밀의 출구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명성을 얻거나 회사의 경영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단 직원에서 최고 경영진까지 오르기는 평균 40년이 걸립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복권도 매회 당첨자를 냅니다. 서행차선 전작으로 살아남고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엔 큰 돈을 모으긴 하지만 싸구려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서행차선 부자와 추월차선 부자의 차이는 자동차로 치면 뷰익과 페라리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서행차선에 또 하나의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의 함정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배움에 방해가 된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받은 교육이다. MBA 학비는 800시간에 44,000달러입니다. 학위를 딴 후에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회사에서나 시장에서 높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당 급여만 약간 높아질 뿐 시간을 팔아 돈을 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부의 방정식은 당신의 통제와 조정 범위 밖에 있습니다. 게다가 빚을 내가며 학위를 땄다면 그 빚은 인생에 기생하면서 당신을 직업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당신의 자유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연봉은 오를 수 있지만 빚을 갚기 위해 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추월차선을 탄 부자들 중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시필버그, 리차드 브랜슨, 마이클 델, 펠릭스 데니스, 데이비드 게펜, 존 폴 디조리아는 모두 추월차선의 목표를 쫓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이들이 배우지 못한 부자들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통제해야 부자가 됩니다. 저자는 구두쇠처럼 아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통제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서행차선식의 지출 줄이기에 목을 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생은 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행도 갈 수 없고 아이들에게 괜찮은 신발 한 켤레도 사줄 수 없고 꿈에 그리던 차를 살 수 없고 유료 몽화 채널을 볼 수 없습니다. 오랜 금원처럼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는 미명 아래 평범한 인생이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서행차선 공식에 쓰이는 숫자 자체가 평범하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평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행차선 계획은 한마디로 위험하고 부실합니다. 직업을 잃으면 서행차선 계획은 실패입니다. 주식으로 모은 돈의 50%를 잃으면 계획은 실패입니다. 주택시장의 위기로 1년 만에 부동산 자산의 40%를 손해본다면 계획은 실패입니다. 그 계획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요소들의 근거에서 짜져 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행차선은 당신의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재무계획의 변수를 직접 통제하고 조정해야만 합니다.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재무계획은 이룰 수 없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해고되지 않으면 좋겠다. 주식이 오르면 좋겠다. 승진하면 좋겠다. 근무 시간이 줄지 않으면 좋겠다.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희망사항은 계획이 아닙니다. 시간은 서행차선 편이 아닙니다. 복리와 직업이 부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통제력을 빼앗아가는 대신 당신의 시간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는 점입니다. 서행차선에서 부의 방정식을 이루는 두 가지 변수는 모두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시간을 팔아버리는 것은 곧 부를 팔아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는 시간을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활용할 때 모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서행차선 공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당신 앞에 지금 세상의 복권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복권, 1등 상금 1,000만 달러, 즉시 지급. 하지만 당첨 확률은 600만 분의 1입니다. 두 번째 복권, 1등 상금 50만 달러, 40년 만에 지급. 당첨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세 번째 복권, 1등 상금 1,000만 달러, 6년 만에 지급. 당첨 확률은 7분의 1입니다. 어떤 복권을 고르시겠습니까? 만약 세 번째 복권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추월 차선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아무런 재무계획 없이 오늘을 즐기는 인도, 아니면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달리는 서행 차선.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길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월 차선입니다. 추월 차선은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사업 및 라이프 스타일 전략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나 빠르게 부를 만들어내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추월 차선을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입니다. 서행 차선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즉 경기 상황, 상사의 결정, 회사의 사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반면 추월 차선은 반대입니다. 내가 최대한 통제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입니다. 서행 차선의 중심이 직업이라면 추월 차선의 중심은 내 소유의 사업, 자영업, 기업입니다. 셋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추월 차선은 복합적인 신념과 프로세스,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단순한 재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넷째, 빠른 부후 형성입니다. 추월 차선은 중산층의 한계를 뛰어넘어 빠르게 큰 돈을 버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한 지 4년 만에 3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주 6일을 일했고 회사 계좌에 50달러도 채 남지 않았던 적이 5번이나 됩니다. 케이블 TV도 끊고 즐기던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제 그는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을 3채 소유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가족과 함께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월 차선 성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그 결과 놀랄만한 부와 자유를 얻는 삶.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나 유니콘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기가 판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부자 되기, 그리고 쉽게 부자 되기.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쉽게 부자 되기. 이것이 사기입니다. 이 비디오 하나 보면 10일 만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말들. 이것은 당신의 지갑만 가볍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반면 빠르게 부자 되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 유통업체 15곳에 팔아 수백만 달러를 번 발명가. 에너지바를 만들었다가 1억 9,200만 달러의 매각 제안을 받은 사람. 블로그를 개설한 지 3년 만에 대형 제약회사에 4억 달러를 받고 판 사람. 응원하는 바야그 팀이 빠르게 듣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가 5,500억 달러에 매각된 사례. 이런 이야기들은 현실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실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추월 차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위대한 이집트 파라오가 젊은 조카 추마와 아주르를 불렀습니다. 임무는 조국을 위해 피라미드를 2개 짓는 것이었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왕자의 지위와 엄청난 재물을 받고 평생 사치스럽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단 반드시 혼자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주르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크고 무거운 돌들을 끌어다 천천히 사각 대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1년에 걸친 고된 노동 후에 아주르는 완벽한 기초를 거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추마의 피라미드 부지는 1년 동안 공터 그대로였습니다. 난리는 덧지도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워진 아주르가 추마의 헛간을 찾았습니다. 추마는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추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만들어야 할 피라미드는 만들지도 않고 여기 갇혀서 이상한 기계나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추마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 피라미드를 만들고 있어. 날 그냥 놔둬. 아주르는 코웃음을 챘습니다.
그래, 그러시겠지. 1년 동안 돌 하나 쌓치지 않은 주제에. 추마는 맞받아쳤습니다. 아주르, 너는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1년이 지나자 아주르는 기초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이 너무 무거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르는 이집트에서 가장 힘이 센 베누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돈을 내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힘을 키우는데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추마의 피라미드 부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주르는 지금의 건설 속도로 보면 피라미드를 완성하는데 3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3년 후면 추마는 내 피라미드를 따라잡으려야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르가 무거운 돌을 올리고 있는데 광장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갔고 아주르도 따라갔습니다. 추마가 있었습니다. 지지대, 바퀴, 지렛대, 조를 등이 곱작해 얽힌 25피트, 약 8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기계를 천천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몇 분 만에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피라미드의 기초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돌 하나씩 가볍게 옮겼습니다. 줄과 기어 장치에 연결된 바퀴를 돌리기만 하면 무거운 돌들을 마술처럼 빠르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주르의 피라미드는 기초를 쌓는데 1년이 꼬박 걸렸는데 추마의 피라미드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아주르가 2개월에 한 일을 추마의 기계는 이틀 만에 해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추마와 기계는 아주르가 3년간 해놓은 고된 작업을 고스란히 따라잡았습니다. 아주르는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주르가 무거운 돌을 옮기는데 몇 년을 보냈음에 반해 추마는 그 일을 대신해줄 시스템을 발명한 것입니다. 결국 8년이 지나 추마는 26세의 나이로 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데 3년, 시스템을 사용해 효과를 보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파라오는 약속을 지켰고 추마는 평생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 아주르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돌을 옮기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 돈을 쓰고 또 돌을 옮기고 힘을 기르고 아주르는 결국 파라오에게 약속한 피라미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대신 일할 시스템을 고안해야 할 시간마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서행 차선에서 당신이 직접 돌을 들어 올립니다. 추월 차선에서 당신 대신 돌을 들어 올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추월 차선 여행자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부채에 대한 인식입니다.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역풍에 등을 돌리면 바람이 당신의 등을 밀어줍니다. 추월 차선을 달리고 가속을 얻으려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야 합니다. 이 중력의 힘에 유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반복되는 평범한 인생의 늪에 빠져 헤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밥을 먹고 드라마 몇 편을 본 후 잠이 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입니다. 시간은 가고 꿈은 죽어갑니다. 남는 건 무엇입니까? 늙고 병든 몸뿐입니다. 역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좋은 전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길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당신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언제나 지각하고 거짓말하고 토요일 밤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는 친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라면 같은 팀으로 삼을 더 나은 전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가 모임에 나가거나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거나 추월 차선식 인생을 살며 불가능은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종류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 대한 책이나 자서전을 읽으십시오. 멘토를 찾으십시오.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6달러짜리 치킨 박스를 무료로 받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4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줄을 서 있지는 않습니까? 몇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차에서 40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미국인들은 매일 TV를 4시간 이상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65년이란 긴 삶을 살아가면서 TV 앞에 붙어 앉아서 9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배는 침몰하고 있고 구명보트라 몇 개 남지 않자 빌리 제인이 연기한 부유한 철강 기업가 칼 헉슬리는 책임자에게 구명보트에 타게 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책임자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당신의 돈은 나를 구할 수 없듯이 당신도 구할 수 없소. 잠시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침몰하는 8초 동안 시간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납니다. 시계가 째깍거리는 것을 멈추면 아무리 많은 현금을 주게 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일생을 구성하는 시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유시간과 노동시간입니다. 자유시간은 즐기면서 쓰는 시간입니다. TV를 보거나 공원에서 조깅하는 시간,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 잠이 드는 시간, 밥을 먹고 휴가를 즐기는 시간 등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돈을 벌기 위해 쓰는 시간과 그러한 시간을 쓰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노동시간은 쉴 때 보내는 시간입니다. 기생적인 부채는 자유시간을 삼켜 노동시간으로 배출합니다. 신용카드로 최신 기기를 사려 한다면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구매하고 있는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유시간을 잡아먹고 노동시간으로 배내는 기생적인 부채를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에 $10를 버는 사람이 $4,000에 달하는 오디오 세트를 구매한다면 그것의 진짜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로 인해 생긴 부채를 갚기 위해서 1시간에 $10씩 벌면서 400시간을 일해야 하기 때문에 400시간의 자유시간을 오디오 가격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의 이자까지 덧붙이면 최종 가격은 440시간의 자유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가격이 아닌 두 종류의 가격이 있습니다. 실제 가격 그리고 노동시간으로 바뀌는 자유시간입니다. 초콜릿 칩 쿠키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쿠키를 쇼핑카트에 넣지 않는다면 쿠키를 집에 가져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 먹지 않게 되고 쿠키를 먹지 않으면 배가 얼챙이처럼 불룩해지지 않습니다. 기생적인 부채도 똑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기생적인 부채의 원천이 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기생적인 부채가 생기는 것을 막으십시오. 이제 추월 차선의 엔진오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3,000마일마다 엔진오일을 교체하라는 교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교훈을 무시하면 당신의 자동차는 유효 수명에 도달하기 전에 운명을 다할 것입니다. 추월 차선을 달리려면 엔진오일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엔진오일은 무엇인가? 엔진오일은 교육입니다. 지식입니다. 세상 물정에 대한 아는 것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딪혀라. 오늘 당신이 알고 있는 바가 내일 도달해야 할 곳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습을 그만두는 것은 부에 대한 자살행위입니다. 짐 갤러거는 11년 전에 졸업했고 현재 실업 상태입니다. 짐이 받은 교육은 낡은 것이 되었고 현재 시장에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지만 짐과 짐이 받은 교육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짐이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를 얻는 길로 가는 그의 여정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 숨을 들이셔 보십시오. 냄새를 맡았습니까? 그것은 무한한 지식의 냄새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 둘러보십시오. 벽면마다 가득한 책들, 이 모든 책을 무료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무료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에 놀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은 자의 구차한 변명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은 선형적이지만 하나의 시간 블럭 안에서 두 가지 일을 처리함으로써 시간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교통정체 때문에 차에 갇혀 있을 때 오디오북이나 경제 뉴스를 들으십시오. 교통정체라는 골칫거리가 교육의 장으로 바뀝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책, 팟캐스트, 잡지의 정보를 흡수하십시오. 공항, 병원, 행정기관 등에서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 읽을 거리를 가져가십시오. 가만히 서서 손가락만 베베꼬지 말고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마지막으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월 차선의 승자들은 레드라인에서 만들어집니다.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순수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1단 기어에 넣은 상태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설렁설렁 살아 합니다. 그리고 나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하며 궁금해합니다. 흥미와 헌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흥미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에 그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합니다. 흥미 있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 일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흥미 있는 사람은 값비싼 차를 빌리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절약한 돈을 시스템에 투자합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는 단지 흥미를 위해 그 사이트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헌신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단순한 흥미거리와 전구를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헌신했습니다. 흥미는 세 번째 실패 후에 단념하게 합니다. 헌신은 100번의 실패 이후에도 지속하게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랜디 포시 교수는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마지막 강의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경은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역경은 그런 사람들이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십시오. 땀을 흘리지 않고 심혈관 지구력을 키울 수 없듯이 실패 없이는 성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단지 성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은 곧 성공도 피하려는 셈이 될 것입니다. 계산된 위협에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며 피드백이 쏟아질 것입니다. 행운이 당신의 삶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나는 할 거야. 언젠가 나는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언젠가 애들이 다 크면, 빚을 다 갚으면, 언젠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지금입니다. 일주일은 오늘이 7일 합쳐진 것이고 1년은 365일의 오늘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언젠가를 기다리면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델, 페덱스,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들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닌 때 찾아온 기회를 잡고 지적인 모험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회는 당신 집 조인종을 누릅니다. 그때 응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떠나버리고 이내 다른 집 조인종을 누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추월 차선의 지도를 가졌습니다. 서행 차선이나 이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방식이 자산인지 어떤 것들이 부채인지 압니다. 당신 차 주변에 작용하는 중력이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이제 모든 필요한 툴을 가지고 차고 밖으로 나가서 부를 향한 길 위로 주행하십시오.